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포맷을 계속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방송을 좀 진행해 볼까 하고요. 오늘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항소심 판결 소식을 속보로 속속 들으면서 여러분들 전부 충격, 그리고 좌절, 분노, 뭐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신경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그 시간에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에 사실 굉장히 집중하는데 좀 방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터뷰로 다룬 내용 자체도 굉장히 정말 좀 한심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한심한 판결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감정이었을 건데요. 일단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이슈 프리즘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또 언론 회부실에서는 각 언론들이 도대체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자세하게 회부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슈 프리즘 언론 회부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대통령님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제 132차 IOC 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어제 참석하셨는데 연설을 어제 다 들으셨나요? 네, 어제 연설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그리고 이번 평창 올림픽의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 연설 잠깐만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기린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장웅 위원께도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잠시만 한두 달 전으로 되돌려 보십시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올림픽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평화올림픽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사라졌고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합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 규모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입니다. 남북한이 괴식에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합니다. 지금 IOC와 대한민국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온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평창올림픽은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안전이 염려되는, 세계인의 시선으로 보면 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이죠. 우리가 중동의 갖가지 각종 분쟁을 보면서 그 땅을 불안한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많은 세계인들은 한반도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한반도가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의 상징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일이죠. 이번에 IOC 총회 끝나고 우리 구호 같은 거 외치잖아요. 구호를 외치는데 이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우리 보통 파이팅!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을 했더라고요. 아리아리. 예, 아리아리. 네, 우리 아리랑 할 때 아리아리. 그 아리인데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리아리. 네, 이거 뭐 자꾸 습관 붙이면 예, 한번 앞으로 우리 화이팅 대신에 아리아리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트위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올렸죠.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자원봉사자들, 특히 일본에서 시작된 가짜뉴스, 뭐 2,000명이 집단 보이콧을 한다는 등 이걸 JTBC 같은 데서 그냥 갖다 쓰고, 그래서 마치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분들이 엄청난 홀대를 당하고 있는 듯이 그런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추위가 매섭습니다. 강원도의 추위는 더 심할 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의 딸, 아들들이고 동생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이 우리가 준비한 축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평창에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수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준비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금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스케줄로 보면요, 2월 말까지는 국회 합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당 하는 걸 보면 합의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희박하고 이게 3월 초에는 국회에 발의가 돼야 되는데 국회를 그냥 마냥 믿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플랜 B, 항상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의 개헌안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국회 합의안을 기다리겠지만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준비한 개헌안을 가지고 발의를 하겠다. 대통령도 헌법 개정 발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헌법상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겠다.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 3월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말씀 또 하나 하셨어요.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이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거소 등록, 그러니까 국내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9세 이상은 투표권을 갖고 있다. 이 조항하고 이게 배치가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투표권을 줘놓고 이쪽에서는 투표권을 뺏어놓은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 2년이 되도록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회에다가 쉽게 해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국회에다가 이걸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액자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한테 춘풍 추상, 봄바람처럼, 가을 서리처럼, 네. 그러니까 춘풍은 타인을 대할 때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추상같이 하라는 그런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최근담에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 액자 보셨겠지만 쇠기, 돌아가신 신용복 선생께서 직접 쓰신 거고요. 저게 예전에 참여정부 당시에 신용복 선생이 저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선물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 생각이 나서 저걸 빨리 찾아서 걸어라 해가지고 수보회의가 열리는 그 회의실 공간에 저 액자를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저런 자세로 제가 마침 어제 서재원 검사하고 검사 칭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그리고 타인한테는 조금 더 너그럽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그런 얘기죠. 춘풍추상은요, 제가 요거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경수 의원이, 우리 닉네임이라 그러죠. 김경수 의원 닉네임이 춘풍추상입니다. 네. 오래됐습니다. 춘풍추상을 쓴 지가. 아마 그게 신원복 선생 선물 받고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뉴스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당발전위원회 개혁안이 또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을 직접 모셔서 듣는 시간 준비를 하고요. 곧바로 지금 이슈 프리즘으로 넘어가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충격, 분노, 좌절, 그죠? 그런 날이었죠. 어제 술 좀 많이 드셨습니까? 어제 같은 날은 정말 소주가 확 당기는 날이었죠. 정말 우리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 과제가 쉽지 않다는 거. 정말 대통령 한 명밖에 바꾼 게 없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판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위해서 손님 또 모셨습니다. 어제 전화 연결했던 이승훈 변호사님 또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변호사님을 저 종편에 보면 이런저런 변호사들 많이 나와서 많이 떠들잖아요. 보셨죠?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변호사님, 이승훈 변호사님을, 예, 아주 그냥 시사평론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니, 얼굴도 잘생기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이 정도면, 그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웬만한 저 종편에 출연하는 분들보다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이 굉장히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자, 예, 이재용 부회장 판결, 어제 혹시 그 판결문 속보 뜰 때 그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정, 네.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일하기 싫어졌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변호사로서 이제 재판 준비가 일이잖아요.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일하기 싫어졌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도 그런 좌절감을 좀 느끼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제 그 판결문의 핵심을 보면 이건 것 같아요. 네. 재판부에서 박근혜 최순실을 가해자로 권력자, 그리고 삼성그룹과 이재용을 약자, 피해자, 이렇게 구도를 설정한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 보입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이제 판결문을 뜯어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판결문 전문 보셨어요? 예, 아직 정식 판결문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기자분께서 직접 받아 쓰신 것, 그거는 봤고요. 네. 그것으로도 대충의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특검의 그 기소 내용하고 특히 1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부분, 정경유착, 네. 이 부분을 완전히 부인을 해버렸어요. 이게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예. 결국 그 공소사실의 핵심은 네. 원래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고 네. 박근혜 최순실은 삼성의 물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 자체,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경유착이 아니다. 삼성은 바라는 것도 없이 이익도 없이 돈만 뜯긴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정경유착 부분인데요. 어제 그 판결문, 그 기자가 받아 쓴 판결문 전문, 아마 그게, 네. 아마 그 재판장이 법정에서 낭독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비자금 조성 같은 게 없었다. 그 다음에, 네. 국민의 혈세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 네네. 이런 걸 언급을 하면서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비자금이라든지 공적 자금 이 부분은 IMF 사태 당시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낡은 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그때부터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경유착의 모습도 이미 20년 동안 굉장히 진화를 했는데 과거의 모델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현재 이 삼성그룹 행태를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부분, 저는 이게 네네.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예전에 뭐 에버랜드 사건도 있고 네. 삼성이 이제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이제 신경을 쓰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법률, 회계, 조세 등 이제 각 분야의 최고의 두뇌들이 총동원돼서 이뤄낸 게 지금의 삼성의 승계 작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무슨 명백한 회계 조작, 비자금 공여 이런 옛날에 있었던 일들 네. 이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정경유착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아니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아, 저는 진짜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아닌가, 그 정도로 무지하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자, 제가 그 판결문 읽으면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 안종범 수첩 있잖아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된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이 두 가지가 거의 낙서 취급을 당하고 아무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네네. 네. 이게 그 지금 형사소송법, 예. 형사소송법에 보면 전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형사소송법까지 그 이론까지 공부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네. 이게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는 규정입니다. 이게 전문 증거 법칙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종범 수첩과 관련해서는 이 전문 법칙을 아주 이제 강하게 적용해서 네. 수첩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는데 예. 그 내용은 전혀 판결에 반영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 논리 구조가 혹시 변호사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지는 100% 이해를 했어요. 네. 했는데 일단 너무나도 법률적으로 첨예한 부분이어서 네.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항소심 판결문은 내려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만 대법원은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전문 법칙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법률적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싸워볼 실익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요약하면 이 말씀이시죠.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비망록 이 존재 자체를 사실로 인정을 한 위에서 일단 사실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네. 이 법률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걸 전문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없다 했기 네.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전문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법률적 판단이, 그러니까 항소심 이번 재판의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대법원에서 가려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단순히 사실 인정 문제만 남아버렸으면 네. 대법원에서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렇죠. 근데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도 다소 무리한 또는 이런 독자적인 견해 같은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특검이 충분히 싸워볼 만한 여지가 많이 생겼다. 이런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가 나오네요. 이제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비망록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킬 수 있는, 특검의 한번 역량에 따라서 파기환송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싸워볼 여지가 생겼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어제 그 판결문 뒤에 특히 뒷부분 가면, 와, 네. 그 특검에서 공소 제기한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계속 무슨 무죄 계속 나올 때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네.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 이런 판결문 한번 꼭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판결문 꼭 받아보고 싶다. 예, 소원입니다. 야, 이번 혹시 이 변호인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거 미리 조사를 안 해가지고. 예. 대형 로펌에서 예. 이제 소위 말하는 드림팀을 꾸려서 네. 진행했다고 알고 있고요. 네. 특히 전원으로 들은 것이지만 네. 이제 그 삼성 측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 수임료는 네. 충분히 지급하는 대신에 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들은 다른 사건은 아예 배제하고 이 사건에만 집중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의뢰를 했다고 들었고요. 예. 아마 로펌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에서 뭐, 다른 사건 다 빠지고, 우리 사건에만 전담해라. 이거 네. 거의 진짜 로펌에서는 TF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변호사들이 사실 이런저런 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타임시트 써가면서 하는데, 네네. 삼성만 이렇게 전담을 하면 수임료 정말 많이 받긴 하겠습니다. 그건 뭐 참.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네. 그렇죠.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 근데 이번 판결문에서 일단 그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확실하게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었고, 그 다음에 최순실은 민간인이잖아요? 비공무원인데, 이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는 공범 관계로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형법 제33조에 보면 네. 공범과 신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결론이라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라고 삼성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삼성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결론이고요. 네. 뭐 속된 말로 18대 대통령은 사실 2명이었다는 한간의 소문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박근혜하고 최순실의 관계를 우리가 경제적 공동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번 판결문을 보니까 경제적 공동체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공범관계 그 인정하는 데 있어서. 삼성 측에서 이제 공범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뭐 경제적 공동체라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저도 그 눈길이 좀 갔습니다. 왜냐면은 이 판결, 그러니까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그 특히 이제 삼성을 편드는 언론에서 이 경제적 공동체를 가지고 공범관계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재판부에서 일단 이 경제적 공동체 여부는 공범관계를 성립시키는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또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 영재센터 지원, 재단 지원, 승마 지원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박근혜하고 이재용 사이에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에 대한 판단인 것 같은데요. 부정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 그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 없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부정하게 청탁할 일도 없겠죠. 네. 일관된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야,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비망록의 증거 채택이 딱 차단되면서 나머지가 다 무죄로 가는 길을 거기서 터놓은 게 아니냐.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예.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점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네. 키포인트가 됐었고요. 이 재판에서. 예. 마찬가지로 앞서도 잠시 언급드렸듯이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면 네. 이 전체적인 전제 사실이 또 흔들릴 수 있고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그 부분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 네.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비망록의 증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이 네. 잘못됐다. 그래서 네. 파기환송 시키면 네. 나머지 그 수첩과 비망록을 전제로 한 그 네. 나머지 판단 부분을 싹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 변경의 여지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야, 이거 특검에서 하여튼 이 수첩하고 비망록에 대한 어떤 증거 채택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그 대법원에서 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법학과 나오고 법조 출입 기자를 그래도 한 9년을 했습니다. 약간 서당계 풍어를 지금 읊고 있습니다. 자,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도요, 좀 문제가 네네. 있는데, 특히 뇌물 액수 예. 같은 경우, 유죄로 네네. 인정한 액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예,
그 말을 뇌물로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네. 단지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 것이다 네. 라고 봐서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비용만 뇌물로 인정했고요. 네. 또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이 날아가면서 네. 영재센터와 재단 지원금 뇌물 240억 원도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뇌물죄나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이 50억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유의미한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아래로 낮추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논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 형량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최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뇌물 인정 액수 자체를 줄여야 되는 네. 50억 아래로 줄여야 되는. 네. 아, 이거 전형적으로 우리 뭐죠? 무슨 침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요즘 대명사가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처음에 기소했을 때부터 숨어 있는 1cm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들이 간과했지만 형량이 의외로 굉장히 센 부분, 바로 국외재산 도피. 이 부분이 지금 희한한 지금 판결이 나왔어요.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지만 국외재산 도피가 아니다. 뭐 이런 논리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 국외재산 도피죄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변호인단이 이제 매우 적극적으로 네. 무죄 논리를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재판을 업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사실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목표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 이것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법리를 만들어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참 힘들어요. 왜냐면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리가 실정법이나 아니면 판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냥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뭐 구박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끔 판결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변호인은 이러이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거 많이. 네 혼자의 있잖아요. 생각일 뿐이야. 네. 네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잘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을 보면 삼성 측의 참신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무릎을 탁 치면서 옳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뭐 이왕 변호사가 된 거 삼성 변호사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보통 이제 법원 판사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리고 이제 판례가 없을 경우에는 학설, 그죠? 학설 중에 뭐 다수설을 주로 네네. 채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판결문 국외재산 도피죄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오는 굉장히 창조적인 논리가 나왔는데 이걸 재판부에서 채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결과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변호인의 논리를 탁 보고 이거 말 된다 하고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네. 이런 것 자체가 저도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웬만해서는 재판부에서 변호사들의 이런 창조적인 법 논리를 잘 채택을 안 해주거든요. 오히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게 무슨 신박한 논리야 하고 무시하는 게 보편적이죠. 그렇죠. 이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그런 신박한 논리를 채택을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제가 이번 판결문을 보면서 특히 항소심 판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모든 권력을 상실한 박근혜와 최순실한테 모든 죄를 몽땅 떠넘기고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면죄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결국 힘없는 삼성을 네. 대통령이 겁박해서 네. 돈을 뜯어냈다는 결론인데요. 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재판부가 세계적 기업인 삼성을 뭐 무시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고요. 그렇죠. 아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한없이 약한 권력자 앞에 약한 피해자 그저 이제 어디 쉽게 해서 공갈당해서 돈 뜯긴
우리 그 어릴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그 뭐 근처 골목에서 힘 좀 센 양아치들이 그 우리 학생들 불러다가 돈 뜯어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삼성그룹이 지금 그 돈 뜯긴 학생처럼 지금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 이게 대단합니다. 예. 이게 뭐, 하여튼, 우리 일반적인 상식하고 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재판, 판결을 내린 정영식 부장판사 기사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그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네. 언론이 앞다투어서 그 정영식 재판장님에 대해서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네. 주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 2015년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고 재판 법리 판단 등에 매우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이런 건데요. 저는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철수가 빵을 훔쳤는지 옆집 영희가 돈을 빌렸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일상적인 재판은 분명히 법리에 따라서 꼼꼼하게 따져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국가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도 꼼꼼하게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이미 결론을 내리고 꼼꼼하게 법리를 그것에 맞추었는지 이 여부일 텐데요. 그 정영식 재판관님이 맡으신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그리고 이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이것은 이제 길이길이 남아서 그 의미를 평가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항소심에 대한 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치더라도 양형. 네. 예, 양형은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판결문에서 이제 양형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길게 있는데요. 네.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부회장은 협박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에게 가볍게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권력자가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에 못 이기는 척 들어주면 준 사람은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어서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부정부패를 조장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미 이 삼성그룹 그 승계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지낸 문용표 전 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 이분들 실형받았거든요. 네. 이 실형받은 사람들하고 이번 판결하고 배치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문영표 전 장관은 이미 그 1심 판결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삼성의 승계 작업을 지원했음이 인정돼서 실형이 내려졌죠. 네. 보통 재판부는 서로 독립되어 있음이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실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재판부에서 만약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린 판결문이 있다면 네.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참고를 해요. 네. 왜냐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모순된 판결이 존재한다면 이게 사법부 신뢰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원리 원칙대로 꼼꼼하게 다른 판결은 과감히 무시하고 나름의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주 소신 있는 판결을 했죠. 보통 그 다른 그 결론이 있으면 정말 그 재판부 간에도 약간 서로 약간 눈치를 본다 할까? 그래서 네네. 뭐 이렇게 논리가 서로 완전히 배치되지 않도록 이게 결국은 대법원 가서 전원 합의체로 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2심에서 서로 다른 논리와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전원 합의체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향후 이제 쟁점 될 수 있는 부분,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네. 이 전문법칙과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유재산 도피죄의 고의와 관련해서 또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이제 다수 있고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상당하게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이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전원 합의체로 이제 최선을 다해 재판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한 선례도 있거든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론이 나려면 상당히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언론회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언론회부실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언론들은 어떤 보도를 했을까요? UBC의 고일석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정리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무슨 말인데. 예. 보통 어떻게 나오던가요? 시청자분들 더 열받게 해드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우리가 딱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논조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조중동, 한경호 이렇게 딱 갈라지고 그렇죠. 경제지는 네. 거의 경제지는요 네. 100% 그냥 이재용 편이에요. 예, 그 네. 방송은 그냥 거의 네. 기계적 중립이라고 예. 해도 좋을 정도. 그렇죠. 그렇고요. 방송은 뭐 그냥 건조하게 그냥 중립일 예, 테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보니까. 그러면 예. 한번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사설로 네. 여러 가지 뭐 척도 있겠지만 사설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피해자를 범죄자 만드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특검을 완전히 밟는 거죠. 네. 중앙일보가 많이 좀 애매하게 좀 입장이 좀 난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잘해보자. 중앙일보는 예. 뭐 대충 약간 그냥 중립 예, 중립에서 포지션 약간 가려고 예, 했네요. 잘 봐주세요 하는 정도고요. 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더 살벌하죠. 특검 여론수사에 법률로 퇴짜 놓은 법원. 완전히 선악구도로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동아는 뭐 미친 지 오래돼가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한동안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립적 보도는, 일단 매일경제, 경제지는 어떻게 나오나요? 네. 경제지는 뭐. 경제지는 노골적으로 삼성은 심기일전에서 잘해보자 뭐 그런 거고요. 한경은 또 누더기 기소라고 또 야, 누더기 기소래. 장난 아니죠. 한국경제한테 여기서 딱 질문 던지고 싶은 거는 그동안 수많은 공안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막 재심 판결을 해가지고 무죄 나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누더기 기소를 했다고 그렇게 사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더기 기소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표현이. 진짜 악의적인 저거는 언론이 아니에요. 저거는 진짜. 중간 입장을 보이니까 네. 중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중간이라는 말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애매한 입장을 띈 게 국민일보하고 서울신문입니다. 그냥 뭐 결과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삼성도 반성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데는 아주 확실하게 입장을 정한 뭐 한경호겠죠. 예. 한결의 하고, 경향. 하고 한국일보. 오마이뉴스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네, 예. 한국일보. 예, 오마이뉴스는 빼도 됩니다. 예. 예. 한국일보는 제목은 그냥 증거 없다며 네. 그냥 평범한 제목 같은데 내용은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를 논박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꽤 강한 입장을 보였고요. 네. 자, 그러면 기사량은 어떻습니까? 기사량이 그 입장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하고 중간 입장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20, 30개씩 되는데 그게 뭐 신났지? 그러니까 매경 한경은 신난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지하고, 뭐, 이쪽은 지금 예, 신났어요. 예. 아유, 지금 광고 좀 떨어지려나. 특히 매경은 축제 분위기는 기사로도 보여요. 이렇게 항소심에서 풀려났는데, 네. 삼성에서 그동안 광고 확 줄였단 말이에요? 예, 광고 그렇죠, 줄여가지고 그렇죠. 예. 그동안 언론사들이 되게 힘들어 했어요. 예. 매출 줄었으니까. 기아 상태. 네. 예. 왜냐면 삼성이 광고를 한 20%확 줄였거든. 작년에. 20%를? 예, 20% 이상을 아, 줄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언론사마다 전부 난리였어요. 예. 삼성 광고 줄여가지고. 예, 그런 근데 분위기가 지금 매경을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재용 풀려났으니까 그동안 묶여있던 광고 좀 풀릴까 하고 지금 예.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입장에다 그런 게 훨씬 더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유, 씨. 근데 이제 하지만, 씨.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데 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는 딱 10개, 12개 이렇게 할 얘기만 딱 하는 네.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찬반 입장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기사 자체가 완전히 그냥 이럴 수가 있느냐는 비분 관계의 기사고 다른 신문들은 반응으로 찬반을 좀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식이죠. 기사는 그냥
냉정하게 분석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 마음에 안 들다고 쓰는 거는 자제하는 거예요. 예. 거기도 삼성 광고 받아야 돼요. 똑같아. 예, 다른 데들. 예. 다만 그래서- 경제지가 예. 삼성 비중이 좀 커서 그런 예. 거고 나머지 종합일간지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작지만 그래도 광고는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삼성 감정 자극하는 기사는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 반응을 보면 조선일보는 5개의 반응 기사를 썼는데요. 네. 3개가 찬반 입장을 묶은 거죠, 이렇게 중립적으로. 나머지 2개가 환영하는 입장. 오로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중앙일보는 좀 반대 입장을 좀 많이 보였어요. 동아일보도 예. 그냥 찬성. 찬반 묶은 거 말고는 찬성. 그다음에 나머지 신문들은 찬반을 좀 비교적 기계적 중립이라고 해서 좀 중립하고. 조선일보하고 매경 네. 보세요. 보수 진보 상관없이 법리만을 따지는 법조계 원칙주의. 이게 이제 그 판사에 대한 정영식 부장판사에 대한 판사이 확연히 달라지죠. 매일경제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법관 오직 법리에 집중 강직 판사. 와, 뭐 세상 보통처는 다 그냥 무릎 꿇어야 돼. 예, 일부러 따라 읽기도 좀 민망스러운 네. 정도입니다. 그냥 근데 보수 진보 상관없이 진보는 아주 이제 그냥- 이재용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는 표현이 약 올리는 표현이죠. 야. 예, 의미가 있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그다음에 한국일보는 한명수 총리 유죄 선고 주목 선고가 거의 뭐 이 사람 평을 전부 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찬반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그런 것이죠. 이번에 그 언론사 그 보도 분석하면서 두드러진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네. 자기 입장보다는 자기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반응을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그 3.5 법칙, 그다음에 재벌 불패. 3호 법칙. 예, 3호 법칙. 3.5가 예. 아니고 3호 법칙. 3호가 그러죠? 3.5가 예. 아니라, 예. 예. 3년형의 예. 5년 집행유예라는. 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예. 근데 이번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년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3호보다 예. 더 낮게 나온 거예요. 더 봐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표현들을 쓰냐 안 쓰냐가 또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중동, 한경매경은 이런 표현 한 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응을 드러내는데도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그 표현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 같고요. 이게 3호 법칙이 하도 회자가 많이 되니까 3호 법칙을 살짝 비켜가려고 3이 아니라 2.6, 5가 아니라 4. 이렇게 피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중간 입장을 보인 쪽은 오히려 그 반응 쪽에서 많이 그런 표현을 또 격렬하게 드러내서 좀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약간 그런 표현을 또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수많은 언론 보도, 예. 한 개만 좀 조선일보, 있습니까? 뭐 하나 좀 감상을 하고 가죠? 예. 이거 한번 볼까요? 묵묵히 청탁 없었다로 버틴 이재용의 승리. 재판부, 청탁 증거 없다. 시종일관 무죄 주장, 김우선 책임검은 노보여. 완전히 인간 승리의 영웅을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진짜 한심하다. 예. 시청자들이 송구스럽습니다. 네. 같은 언론인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왜 부끄러운 그게 왜 저도, 예. 아이고,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얘도 뭐, 예. 저번에 늦게 나오니까 그러느라고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지체가는 좀 그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합시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칭찬합시다는요,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지만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를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느냐? 예. 이분이, 우리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음 해이하게 긴장 풀어지지 말라고 우리한테 채찍질을 내리쳤습니다. 아직 대통령 한 명 바뀐 거 말고는 이 세상 대한민국 바뀐 거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이죠. 네. 비판적 지지가 뭐니 하면서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슬슬슬슬 나타나고 있고, 김재관 문평성대니 장난삼아 하는 문평성대가 진짜 온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정신 차리라고, 예, 우리한테 죽비를 내리쳤습니다. 고마운 분이죠. 네, 우리 죽비에 맞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조 산하의 길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신세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1시 30분에 하승주의 시사경제, 예,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